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이제 때가 오니까 조선일보가 이제 마각을 좀 드러내네요. 유승민을 엄청 띄워줬어요. 일면 종이신문에서 보면, 인터넷 신문에선 그런 걸 잘 못 느끼는데 종이신문에서 보면 제일 눈에 띄는 일면 오른쪽 상단에 올리고, 그 다음에 또 중간에 한참 넘어가서 한 10면쯤인가에 거의 뭐 한 면을 다 줘서 인터뷰까지 해놨습니다. 유승민이 이렇게 중요한 정치인인지 조선일보는 아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제 눈에 보면 유승민은 내년에 어디에 출마하더라도 될 데가 거의 없습니다. 끝난 정치인입니다. 꼭 뭐 출마하시겠다면 광주 전남 정도 하시면 괜찮겠네요. 지역주의 타파하신다는 명분으로. 자, 한번 유승민이 무슨 일을 해놨나, 무슨 이야기를 하나 한번 보시죠. 저들의 논리를 정확히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일단 공수처에 반대한다는군요. 감사합니다. 좋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이유가 완전히 어버버입니다. 공수처 반대의 근거로 유승민이 든 거는 집권 세력이 좌지우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터뷰에 보면. 유승민이 하지 않은 건 뭐냐면 이 집권 세력이 어떤 집권 세력이냐, 그 다음에 이 좌지우지가 어떤 좌지우지냐를 얘기 안 한 겁니다. 이게 아무 집권 세력이 아니죠. 보통 일반적인 집권 세력이 아닙니다. 굉장히 종북 친북스럽고 대한민국을 중앙정부를 해체해서 약화시킨 다음에 지방분권이란 이름으로, 그리고 유엔이나 미국의 그런 기본적인 관점들, 자유세계의 그런 관점들, 유럽의 관점들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북한에 모든 것을 다 들어서 바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가진 집권 세력입니다. 이런 집권 세력이기 때문에 공수처 같은 황당한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 계속해서 영구집권하고 싶어서. 이 공수처법이 왜 황당하냐?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죠. 이 같은 기관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도 이 같은 짓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가로채기 독점도 할 수 있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공수처가 이거 내 사건이야 하고 가져가 버리면 기존에 검찰이 하던 수사 다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수처가 갖고 간 다음에 기소 독점권이 있으니까, 우리는 검찰이 기소 독점권이 있잖아요.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아무도 못하니까. 기소 안 해버리면 그 사건 묻혀버리고 죽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안 썼는데 예를 들어서 직권남용, 뭐 직무유기 이런 애매한 조항들이 잔뜩 들어있어요. 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거는 잘못 운영하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 측근들이 전부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줄줄이 감옥에 있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악용될 소지가 있는 그런 법조항들이거든요.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이게 부패 방지라는 이름으로 하는데,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왜 윤석열 얼마나 잘하고 있어요. 왜 이런 거 해야 되나 이거죠. 그 다음에 공수처 위원장, 그거는 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고요. 공수처 위원은 공수처 위원장이 임명하게 돼 있으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임명해서 구성한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이 공수처는 이건 아주 무소불위의 비밀 경찰, 무소불위의 비밀 검찰이 됩니다. 이건 게슈타포법이고요. 이거는 말하자면은 나치와 공산당을 위한 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당명을 더불어나치당이라고 바꾸실 것을 권합니다. 또 문희상은 여러 가지의 그 관행과 사실상의 국회 그 운영 원칙을 많이 어겼어요. 그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사법개혁특위위원회 그 교체를, 원래는 오신환 본인이 사표를 정식으로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미당 쪽에서 당권을 장악한 쪽이 제출한 해촉서로 가름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법사위에서 90일 원래 검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뭐 10월 말에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때까지의 관행과 그 다음에 그 국회법, 국회 운영에 관한 법규를 어긴 게 한둘이 아니에요. 따라서 문희상 씨는 좀 나이가 드셔서 좀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나치 돌격대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국회의장이라는 자가 국회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1등 공신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때 공은 누구한테 세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한테 세우는 건지 586 집단에 세우는 건지 김정은한테 세우는 건지 시진핑한테 세우는 건지 다들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그러면 이런 사태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사표 하나 제대로 못 쓰고 있는 야당들은 뭐냐? 이거는 더불어 배신당이에요. 이 야당들의 입장은요. 오신환이 잘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 그랬냐? 선거법을 합의 처리해주면 공수처는 권은희 법안으로 양보할 수 있다. 지금 법안보다 조금 다른 법안인데 개찐도찐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선거법 즉 밥그릇법밖에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럼 유승민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냐. 선거법에 대해서. 이것은 게임의 규칙이므로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한다. 말은 맞죠. 유승민이 하지 않은 말은 이겁니다. 이 게임의 규칙이 뭐냐. 이거는 준헌법이거든요. 선거법은. 준헌법입니다. 그러면 이게 대표권을 가진 자, 국민의 대표권을 가진 자, 국회의원을 뽑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준헌법이에요. 사실은. 외국서는 이거 다 준헌법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면 이 준헌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겠다. 이게 일단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그건 유승민 얘기도 맞아요. 근데 준헌법이라고 얘기를 안 하죠. 유승민은. 왜냐? 자기도 준헌법 깬 적이 있으니까. 이 준헌법적인 조항들이 있다고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법률 그다음에 그러니까 국회가 이제 법을 정하면 대통령이 령을 정하고요. 장관이 규칙을 정합니다. 그래서 법, 령, 규칙입니다. 그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법은 포괄적으로 정해지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집행하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요. 그게 우리 삼권 분립의 기본 원칙입니다. 2016년에 무슨 짓 했냐. 대통령이 가지는 령 제정권을 박탈하려고 국회법에 독소 조항을 넣으려고 시도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령을 정하더라도 그걸 국회가 다시 검토해서 사실상 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안이. 그래가지고 통과를 했죠. 유승민이 저거 통과시킬 때 반대하는 사람 야 저거 찍어도 해갖고 반대파들을 숙청하겠다고 완장차고 날뛰었었습니다.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를 완장차고 날뛰었던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이 저 지경인가. 제가 그래서 참 아깝게 생각하는 사람이 저기 그 이름이 제가 잘 확실한지 몰라도 대구의 그 주호영 씨. 나중에 공천을 못 받아서 이한구 공천 체제가 이상 야릇한 체제예요. 그래서 그 주호영 같은 사람은 공천을 줬어야 되는데 공천 안 줘가지고 결국은 유승민이랑 같이 묻어서 다닌 사람이 있어요. 주호영이라고. 이 주호영 씨 같은 경우에 이 저기 국회법 개학 시도 때 개학을 했어요. 성공했어요. 저 유승민이 날뛰어가지고 국회법 그렇게 통과됐다고요. 대통령의 손발 묶는 방식으로. 개학 시도 때 그 당시에 새누리당에서 반대표 던진 사람이 한 8, 9명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호영 씨예요. 그러니까 원칙이 있는 사람이란 소리죠. 그러니까 이한구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 공천 안 준 거는. 그래가지고 이 유승민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법이 어떻게 됐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죠.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유일한 법안일 겁니다. 저게 통과되더라도 저 위헌 소지가 큰 위헌 법안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관행적으로 지켜온 상권 분립의 원칙이 뭐냐. 큰 틀, 법은 국회에서 정하고 그것을 세부적으로 시행할 때에 이렇게 갈 거냐 저렇게 갈 거냐 아주 기술적인 거 세부적인 거 그건 시대가 바뀌면 계속 바뀐단 말이죠. 왜냐하면 기술도 달라지고 상황도 달라지고 문맥도 달라지고 그건 대통령이 령으로 정하게 내버려 뒀고 령이 법과 충돌하면 거기엔 얼마든지 행정소송도 있고 다른 그러한 견제장치가 이미 존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령을 결국 다시 국회가 검토해서 승인하도록 한 것은 그건 상권분립 체계를 어긴 거라고요. 즉 유승민은 저 법을 통과시키는 주동자를 함으로써 반헌법 행위의 주동자를 한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유승민은 당연히 지금 선거법 개정이 저게 준헌법을 개악하려는 음모다라고 폭로를 하고 저게 반헌법적 행위다라고 폭로를 하고 그리고 본인이 2016년에 얼마나 철딱서니 없이 반헌법적 행위를 했는가를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반성을 해야죠. 그러면 대구에서 당선되겠지.
지금같이 저렇게 뻗대고서 나 잘났어 하면서 자기 구린 데는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잘난 척하면 유승민 씨 일단 15%는 나와야 선거비를 보존할 텐데 아마 광주 전남쯤 가지 않으면 15%가 안 나올 겁니다. 잘해 보십시오. 어딜 출마하든지 반드시 고배를 마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자유시민의 이름으로 약속드립니다. 자, 유승민이 근데 인터뷰하면서 망발을 한두 개 한 게 아니죠. 일단 보수 정치의 승부처라는 이상한 얘기를 했습니다. 보수 정치의 승부처라는 이상한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뭐라 그랬냐. 한국 보수 정치의 가장 큰 승부처는 첫째 수도권, 둘째 중도층, 셋째 20대 40대이다. 오케이. 한마디로 수도권 산토끼 하자는 얘기죠. 이거는 제가 감히 장담 드립니다. 산토끼는요 분화 멸종 중이에요.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은요 중간 부동층이 없어져요 저게. 그 다음에 중도라는 용어는 없는 거예요. 부동층이지. 스윙보트죠 저건. 왔다 갔다. 중도에 무슨 중도라는 건 없어요. 부동이지. 그런데 이 부동표 자체가 성향을 가지게 됐다고요 이제는. 저 성향을 지금 한국당이 못 받아 먹어서 문제죠. 그 왜 못 받아 먹는데 이건 이제 차분히 따져봐야죠. 근데 지금 필요한 것은 가치와 원칙에 따른 분열의 정치, 노선의 정치입니다. 지금 보세요. 2012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박 대통령 선거 때 2012년 대선 때 박 대통령이 9월 한 중순까지는 이준석 그 어린 친구 젊은 친구 그다음에 김종인 뭐 이상돈 이런 사람 내세워서 좀 이렇게 이른바 산토끼스러운 산토끼 잡는다는 식의 그런 과대포장 주장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저도 물론 그때 박 대통령 쪽에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편지 아닌 편지를 쓴 사람 중에 하나고 혹자는 그 편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그때 A4로 한 2장, 1장 정도 썼는데 그게 뭐냐면 자 3파전입니다. 지금 문재인, 안철수, 박근혜 이 3파전인데 안철수가 주저앉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저앉으면 안철수 지지표 한 20%의 절반은 문재인 가서 붙고 절반은 박 대통령, 박 후보 쪽에 와서 붙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고유표 41에서 42%를 확보하는 데 성공을 하면 이 3파전에서 만약에 2파전이 갔을 때는 51에서 52 사이로 이기게 될 거고 그 다음에 3파전으로 가면 42, 3에서 42, 3대 38, 9로 이길 겁니다. 제가 그렇게 보고서 썼어요 그때. 보고서라기보다 뭐 저는 보고할 처지가 아니죠. 그렇게 그러니까 어드바이스 하는 그 짤막한 거예요. 뭐 그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몰라도 2파전 가서 51.6%로 이기셨죠 그때. 지금 똑같습니다. 쟤들이요 령 안 써요. 요번에요 쟤들 무소속 우죽순으로 튀어나옵니다. 무소속 우죽순 튀어나와요. 두고 보십시오. 왜냐 평양이 붕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막차예요. 이거 놓치면은 인생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지가 간첩인 줄 알고 만난 적이 있었던 사람을. 근데 그게 정이 드러났어. 그때 현역 국회의원이면 면피가 되거나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일반인이면 골로 가는 거예요 그날로. 이석기 보세요. 그 흉악한 짓을 저질러 놓고도 그 국회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다음에야 체포를 했잖아요. 이석기 통진당 이석기. 그래서 쟤들이 안 물러난다는가요? 요번 총선에서는 쟤들 아주 풍비박산 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미중 전쟁에 북한이 지금 풍전등화에 가 있는데 언제든지 평양 급변 사태 나올 수 있는 처지가 됐는데 이제 진실을 진실로 얘기를 해야죠. 그게 아무리 처음에는 약간 어색한 것 같았고 약간 너무 뭐 쟤들 프레임에 의하면 극우스러운 것 같아도 진실대로 얘기해야 돼요. 이제는 그게 맞는 거예요. 명확한 노선, 명확한 가치,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면도칼로 그어버려야 된다고요, 지금은. 그런데 수도권에서요, 중도를 잡아야 되고요. 20대, 40대를 잡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지금 귀신 씨나 까먹는 소리냐고요. 거기다가 그 노선이 잘못됐을 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논법 자체가 사기예요. 거짓말이에요. 지금 유승민 말이 이렇습니다. 자유만 얘기하는 외눈박이 보수로는 안 되고 공정, 정의, 평등, 복지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웃기는 짓이죠. 웃기는 얘기야 저거. 왜 웃기는 얘기냐. 대한민국의 이른바 보수주의적 정치 세력이 가장 높게 평가하는 대통령이 첫째가 우남 이승만이고 둘째가 박정희 아닙니까? 자, 우남 이승만이요? 저 사람이 자유와 사유재산권만 얘기했나? 일단 첫째, 이 왕실 재산을 다 몰수해버렸잖아요. 국유재산으로. 전 세계에서 혁명 없이 왕실을 알거지로 만든 데가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할 겁니다. 둘째, 농지개혁으로 전부 사실상 지주층을 몰락시켜 버렸잖아요. 셋째, 교육이 얼마나 확대됐어요, 자유당 때. 그래서 해방 때 불과 20%만 저걸 읽던 사람들이, 글을 읽던 사람들이 80%가 글을 읽게 됐고, 고등학교 졸업생, 대학 졸업생 숫자로 따지면은 그 비율이 물론 품질의 문제는 있지만 일단 그 졸업장으로만 따지면 그 비율이 독일 비율과 비슷해졌어요. 이미 1960년이 되면. 이게 자유, 기업, 무슨 가진 자, 사유재산 이것만 생각하면 이런 정책 못 나오죠. 박정희 대통령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산업안전에 관한 법률, 노동법,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의료보험, 그러니까 의료제도, 이게 다 박정희 정부 때 잡혔어요. 굉장히 굉장히 그러니까 서양 개념으로 보면 진보스럽고 좌파스러운 정책들이에요. 우남 이승만 정부에도 그런 게 있고 박정희 정부에도 그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 기업, 사유재산만 얘기하는 외눈박이 보수가 어딨냐고. 제가 진짜로 외눈박이가 아니라 서양 기준으로 제대로 된 보수 정부 뭔지 말씀드려 줄까요, 유승민 씨? 대통령이나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그 원칙 세워줘야 돼요. 뭐냐? 파업은 자유다. 근데 파업하려면 공장 밖에서 해라. 사업장 바깥에서. 사업장 안에서 한다는 건 유혈 사태를 도발시키기 위한 악질적 도발행위. 운동 노선으로 좌파 운동 개념으로 혁명적 노동조합주의, 영어로 신디칼리즘이다. 앞으로 이러한 행태는 그것이 유혈 사태를 불러일으키든 안 불러일으키든 발본색원에서 다 드러내버리겠다. 이 전두환 정부 때부터 정치가 불안하니까 기업이 봉이 된 거예요.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그러죠. 야, 우리나라 재산 있는 사람들, 기업가들 왜 도대체 우파는 안 도와주고 좌파가 달라 그러면 저렇게 돈을 듬뿍듬뿍 주냐. 당연하죠. 그 사람들 이미 엄청난 대가를 치렀어요. 무슨 대가? 파업이 나오면 야, 공장 안에서 해. 안에서 해. 밖에서 나오면 정치 불안, 사회 불안 되니까 안에서 해. 정주영 씨가 1990년경에 그 현대중공업에서 그 노동조합에 붙들려 가지고 쪼그러뜨기 할 때 그때 울산 시내에서 쪼그러뜨기 했나? 아니에요. 공장 안에서 했죠. 현대중공업 공장 마당 안에서. 그 영감님이. 이게 뭐냐면요. 서양에서는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공장 문턱 안은 그건 공장 기업 소유예요. 파업은 노동자가 나 노동 안 하겠다는 의사표시야. 오케이? 그럼 너 노동 안 하겠다는 거, 근로 안 하겠다는 건 공장 바깥에서 해야지. 왜 공장을 점거해? 이 원칙을 관철시키는 정부가 전두환 정부 일에 없었어요. 최소한 그 정도는 해놓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유승민 씨 무슨 소리예요 지금? 여기 어디에 자유만 얘기하는 외눈박이 보수가 어딨냐고.
있지도 않은 걸 얘기해. 그럼 제대로 된 보수는 공정, 정의, 평등, 복지에 대해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아니 여기에 어떤 야당, 어떤 자유한국당, 어떤 우리공화당도 공정, 정의, 평등, 복지에 대해 당내에서 자유롭게 말 못하게 하나? 왜 있지도 않은 얘기하지? 정확히 들어줄게요. 보수의 정의는